네, 퓨어 스토리지 핵심 데이터 전략 꿀팁 대방출. 오렌지샷 웨비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렌지샷 웨비나 MC를 맡은 MC 쌤입니다. 뭔가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잊지 않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사이버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오렌지샷에서는 저희 데이터 손실, 그리고 사이버 공격하고 관련된 주요 문제들, 현안들을 좀 짚어보고,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오늘의 해결사,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로얄 패밀리를 모셨는데, 저희가 부른 피어스토리지 아이콘, 아이돌, 오렌지 프린스, 강신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린스. 세션 저희 이제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프린스라고 소개받긴 했는데 사실은 그 퓨어의 고인돌, 고인물, 예, 강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데이터보 관련된 부분도 설명드릴 거고요. 예, 잘 경청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역할 맡고 계신지, 그 아, 아이콘 고인돌 말고 실제로 네, 좀 네. 어떤 업무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퓨어에서 삼성을 6년째 담당하고 있고요. 그 삼성 쪽 고객사에 대해서 이제 기술 지원이나 뭐 아키텍팅,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퓨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좀 세션 이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사이버 공격이나 뭐 혹은 단순히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운영하면서 실제 IT 인프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 그런 장애들에 대해서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단순히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쭉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제가 준비한 장표는 제가 표 와서 한 6년 정도 전부터 있던 장표이긴 한데요. 사실 6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더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찍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 어떤 활용을 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고, 뭐 거기에 편승해서 뭐 AI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화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쨌든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일 텐데,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비즈니스로 활용했을 때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어떤 장애들을 겪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서비스 무중단, 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최근에 그런 많은 장애들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최근에도 어떤 판교 쪽에 어떤 데이터 센터의 장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 전에는 강남에 대규모의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뭐 일부 센터가 잠기기도 했었고, 뭐 그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뭐 어떤 센터의 장애라던가 혹은 전산망의 장애로 인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직접 가거나 그랬기 때문에 어떤 장애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체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최근에 그런 IT 트렌드들은 사실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 자체가 플랫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화된 서비스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어쨌든 그런 사용자들, 그러니까 일종의 B2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프라와 관련된, 근간과 관련된 서비스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장애에 대한 정의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 장애들이 결국은 IT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IT에 미친 영향들이 결국은 우리 이제 근간으로 쓰는 서비스들, 재화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이버 공격이라던가 혹은 어떤 빠르게 이런 비즈니스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서 무중단으로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혹은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유형들을 분석할 때 크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장애 유형은 물리적인 장애입니다.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버 혹은 디스크의 장애일 수도 있고, 혹은 케이블 문제라던가, 혹은 네트워크 환경들, 혹은 어떤 스토리지 전체적인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하드웨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로는 결국 하드웨어 설계 자체를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이중화 설계를 한다던가, 혹은 이미 발생한 그런 하드웨어 장애에 대해서, 물리적인 장애에 대해서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백업 플랜들을 설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물리적인 장애를 설계하는 방안들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도 동일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RPO나 RTO 기반으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설정해 놓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다운타임이 길어지면 안 돼, 혹은 우리는 데이터 유실이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들을 설정해 놓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준들이 이런 RPO와 RT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대부분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정의를 하자면, RP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에 대한 허용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TO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시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호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RTO와 RPO가 제로에 가깝게 설계되는 것이 가장 그런 비즈니스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비용적인 측면들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어떤 데이터 보호 레벨이 다를 거고 서비스 티어도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RTO, RPO가 제로인 형태로 설계를 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RPO는 유지하되 좀 더 RTO 측면으로 설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밸런싱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끔 설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논리적인 장애가 있을 거고요. 논리적인 장애는 사실 말 그대로 어떤 하드웨어나 물리적인 컴포넌트의 장애가 아니라 어떤 사용자의 실수, 혹은 DBA가 잘못된 업데이트를 한다라던가, 혹은 뭐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이버 침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나 혹은 잘못된 업데이트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를 이제 논리적 장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논리적인 장애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 기반의 스냅샷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기존에 생성해 놨던 백업을 갖고 복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 데이터 관점에서 장애 음. 유형,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물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생각하실 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인지는 꽤 오랫동안 돼 왔고, 뭐 백업이나 뭐 DR 구성이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는 뭐 이중화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토픽을 오늘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이유가 있죠. 네. 이 사실 기존에 이제 설계되어 있던 환경들은 뭐 당연히 현재 요구사항에는 충족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시점을 바꿔야 될 부분은, 그 우리가 이미 설계해 놓은 그런 데이터 보호 레벨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레벨이냐, 사실 좀 다른 얘기이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센터가 장애가 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RTO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좀 더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백업을 활용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결국 이 백업을 갖고 원본으로 리스토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 기업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발생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어떤 데이터 보호 관점은 사실 이 데이터들을 백업하거나 어떤 정책을 유지하는 거에 기준으로 설계가 됐다 그러면, 이제 현재는
아무래도 그런 IT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백업 중심이 아니라 복구 중심 혹은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좀 더 저희가 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더해서 좀 얘기를 진행해 보면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은 이미 본인들의 백업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백업들을 보호하고 있고 각자의 정책에 맞춰서 데일리나 위클리로 백업을 받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기존에 갖고 있는 백업들이 실제로 복구에도 유효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블로그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6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사실 6테라면 최근으로 보면 그렇게 큰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테라바이트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개발하는 와중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6테라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백업분이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VTL 백업 장비에 이제 들어 있었던 거고 그 VTL 장비를 통해서 백업을 복구하는데 실제 복구를 수행해 봤더니 24시간이 지나도 약 한 2, 3%밖에 그 프로세스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그럼 이거를 다 복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야? 하고 봤더니 약 한 2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계산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블로그를 쓴 것도 본인이 받아놓은 백업에 대한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레인 사실 여기에 보면 그 벤더사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백업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 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분이 택한 방법이 블로그.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늘의 토픽과 계속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백업을 빠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얼만큼 빨리 복구하느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기존의 백업은 사실 그대로 제대로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결국 복구를 늦게 한다라는 얘기는 비즈니스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좀, 어차피 백업은 좀 보험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어쨌든 내가 이제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보통 보험을 들 텐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혹은 이제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어쨌든 원래의 삶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서포트를 위한 이제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불을 미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가 나서 내가 보험을 들어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보험에 있지만은 원래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런 보험이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약관이 엄청 많은 보험인 거죠. 복구할 거야? 조그만 글자 방법.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실제 당신의 그런 돈을 보호해 주진 않는다라는 보험금을 줄 테지만 뭐 한 20년만 참아 뭐 이런 느낌? 그냥 보험 들고 마음만 편안한 거고 실제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을 수는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공인된 것들을 확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실제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본인이 복구를 했을 때 겪는 어려움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드는 생각은 이런 복구와 백업과 복구에 대한 인식이 결국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를 받아놓고 복구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좀 다르긴 합니다. 워낙에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받아놓은 백업을 개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솔루션 베이스 업체들은 그런 백업을 통합해서 어떤 서비스 장애가 나거나 혹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잘못된 업데이트가 되면 그거를 복구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백업에서 이제는 복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복구 중심이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런 설계들 혹은 패러다임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결국은 이런 데이터가 아닌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되는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뭐 사실 뒷부분에 많이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사이버 공격이 체감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백업들을 갖고 얼마나 빠르게 복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결국 비즈니스가 보호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런 사이트에 대한 어떤 설계, 인프라 설계를 할 때 얼마만큼 잘 해야 이런 서비스 무중단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퓨어에 있는 솔루션들과 매핑을 해보면 이제 그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종의 굉장히 잘 만들어진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보호되고 있는 백업본들을 이제 복구할 때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것이냐,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재래식 백업과는 어떤 부분들이 다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무중단 설계를 위한 퓨어만의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버 공격과 어떤 복구 중심의 데이터 보호 전략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이런 보호된 데이터를 갖고 복구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객들의 니즈도 이런 사이버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체감으로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은 사실 되게 음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텍스트 문자도 저희 이제 퓨어의 대표를 사칭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텍스트를 보낸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런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 보호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그런 암호화를 잘 한다고, 보안이나 그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염이 되거나 혹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놀랐던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되게 교육도 많이 받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안 걸리거나 뭐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피해 정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조사 자료도 보고 또 고객들을 만나봐도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그 공격당하는 빈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액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잘 방어를 잘 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왜 음성적이냐면 우리 랜섬웨어에 걸렸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결국 이제 고객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회사 자체 레퓨테이션도 안 좋을 뿐더러 이게 소문나면 어쨌든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냥 우리 알아서 해결해보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좀 원천적인 그런 대응 방안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개발자 친구 한 분한테 들었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큰 웹사이트를 설계를 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웹사이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봤더니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그걸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접었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일예로 저희도 뭐 저뿐만 아니라 쌤도 그렇고 거의 매일같이 저희가 메타에서 메일을 받습니다. 너희들 우리의 어떤 뭐 애드버타이징 기준을 초과했어요. 뭐 링크와 관련된 것들을 보내면서 실제로 이런 공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악성 메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침해가 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단순히 그런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 혹은 장애로 인해서 그 서비스가 중단된 것들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8% 이상이 시간당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간당 약 한 4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약간 50% 이상이 약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떤 장애 혹은 재난과 같은 부분들 혹은 이런 사이버 공격들로 인해서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가 영향을 입게 되면 실제로 기업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안 걸릴 거야. 아니면 이거 우리는 시간당 4억 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진짜 그게 정말 현실로 오고 있고 현실도 실제로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 포인트를 꼭 좀 기억하시고 좀 진짜 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게 모르고 있다 당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그래프도 사실은 이런 사이버 공격, 특히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한 80%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갔던 것들을 보면은 그만큼 쉽고 자주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아닌데는 아니고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보안에 대한 레이어를 두텁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보안에 대한 대응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IT 환경이 취약점이 발견되면 해커들은 그걸 갖고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은 실제 운영하는 쪽에서는 침해를 받고 나서야 거기에 대한 패치가 나올 거고, 결국 이게 순환되는 환경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IT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공격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화두는 랜섬웨어이긴 하거든요. 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랜섬이라고 하는 어떤 몸값에 대한 단어와 그리고 멀웨어라고 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고객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된 것들을 해제하기 위한 키를 갖고 몸값을 요구하는 아주 나쁜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랜섬웨어가 공격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해커가 먼저 시스템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시스템에 침입을 하게 되면 해커가 그 즉시 어떤 암호화를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침입하고 나서 최소한 50일부터 200일까지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중요한 계정들, 데이터, 시스템,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백업들이 있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초기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백업을 삭제합니다. 백업을 삭제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했을 때 다시 데이터를 원래 시점으로 복원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행위이고요. 이렇게 백업을 삭제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몸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몸값을 요구받고 거기에 대해서 패치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구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고요. 결국은 이 모든 시간들이 비즈니스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금액만큼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몸값에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백업들을 지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해커들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암호화됐을 때 이것들을 되돌릴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데이터를 암호화하려고 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백업을 찾아서 백업을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굉장히 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백업본 감염을 시도했던 횟수들이 한 97%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 73%가 실제로 성공했던 거죠. 이 얘기는 100명의 랜섬웨어에 감염된 랜섬웨어를 시도했던 환경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중에 뭐 백업을 감염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으면 73분은 이미 감염이 됐다. 백업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감염이 됐다라고 한다면 돈을 지불하고 어떤 복화키를 받아서 데이터를 다시 원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몸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36%가 결국은 데이터 복구에 실패하게 되고, 그런 비즈니스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백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백업을 받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백업들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그런 데이터 복사본, 백업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지된 백업본을 갖고 얼마나 빠르게 복구를 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랜섬웨어에서도 뭐 운이 좋게 그런 백업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복구 속도가 느려진다면 결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한 25일씩 걸린다 그러면
네, 그냥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다시 이걸 보험하고 이제 비유하자면은 이제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보험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처리 절차도 굉장히 빠른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제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 그렇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보험을 들어놨는데 힘들 때 환급도 빨리 해주고. 그때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것들, 절차도 간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같은 얘기로 실제로 IT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도 이런 공격들 혹은 장애사항들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구축해 놓은 어떤 운영자라면 아마 기업에서도 굉장히 각광받을 그런 좋은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죠. 지금 두 가지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대응이 오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모두가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랜섬웨어 공격에 있어도 25일이 걸리면 소용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랜섬웨어 공격에도 유효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복사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퓨어가 가장 먼저 이런 시도들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퓨어에서는 이거를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기능은 해커가 침입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백업이나 스냅샷들을 삭제를 하는 행위들을 수행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세이프 모드 같은 경우엔 이런 삭제된 스냅본들이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휴지통이라고 하는 공간, 저희 이제 이레디케이션 버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간 안에 들어서 그 해당 공간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 동안은 이 데이터를 아무도 삭제할 수 없고 그걸 지울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해커나 혹은 뭐 다른 사용자들도 임의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퓨어 서포트에 있는 그 퓨어 서포트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떤 핀코드를 맞춰본 다음에 이제 삭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번거롭게 설계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커가 이제 이런 스냅샷이나 이런 것을 삭제하고 나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디케이션 버킷에 있는 스냅샷을 갖고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세이프 모드에 대한 대비 혹은 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백업본이라고 한다면 스냅샷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냅샷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인 백업 소프트웨어 회사와도 이런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 밑단에 있는 어떤 백업 레파지토리로 이제 저희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그 레파지토리 자체를 저희가 세이프 모드를 구성하게 되면 아무리 해커가 백업본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빈도로 백업에 대한 공격들도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런 백업들을 삭제하려는 시도도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단순히 스냅샷뿐만 아니라 별도의 백업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하는 그런 백업 정책이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백업 소프트웨어로서 해야 되는 기능들은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되 그 백업본이 어쨌든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컨셉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딱 맞게 설명해 주신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백업을 공격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백업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퓨어와 백업 소프트웨어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향상된 그런 데이터 보호 레벨을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빔에 대한 부분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빔뿐만 아니라 뭐 베리타스나 콘볼트 그런 다른 백업 소프트웨어와도 이런 기능들을 협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는 뭐 코이시티나 뭐 루브릭 같은 회사와도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이런 인티그레이션 통합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랜섬웨어가 감염됐을 때 이것들을 빠르게 운영자들이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시스템들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들은 사실 뭐 주말에 그런 사용 빈도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어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실 암호화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퓨어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절감률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절감률 추이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상한 징후들이 감지되면 이거를 이제 이벤트 얼럿으로 내보내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퓨어를 사용하고 계신 인도양 고객분이시고요. 이 고객이 퓨어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랜섬웨어에 감염되셨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셔서 실제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봤더니, 해커가 단순히 암호화만 시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캡처본은 실제로 스토리지에서 어떤 프로텍션 그룹을 삭제하는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일에서 한 200일 정도 그 안에 시스템에 있는 모든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이제 해커분께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이런 스냅샷들을 미리 삭제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실제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 고객은 세이프 모드를 활성화했던 고객이고요. 그래서 삭제된 스냅분들이 다행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레디케이션 버킷 안으로 삭제가 되어 있었고, 이 고객이 이것들을 인지한 이후에 이제 이레디케이션 버킷 안에 있는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구하는데 약 3일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래서 업무 정상화까지 3일 정도 소요됐고, 근데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하고 났더니 기존에는 이 이레디케이션 버킷에 대한 타이머, 스케줄을 약 한 이틀 정도로만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그 고객이 느끼기에 한 5일 정도는 설정을 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느리더라도 이런 것들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5일 연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말 그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어떤 이런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백업본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백업을 갖고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먼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래식 백업은 왜 복구가 느리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많은 고객들,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 자체적으로 어떤 백업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하나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다 백업들을 구축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이 기존에 구축해 놓은 백업들은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 중심은 아니거든요. 사실 백업에 기반해 있고, 뭐 예를 들어 데일리, 뭐 인크리멘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그날의 백업 윈도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복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누락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복구가 왜 느리냐라고 본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어떤 VTL 장비들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백업본을 받아서 저장할 때 데이터를 중복 제거하고 압축해서 저장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아까 그 블로그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압축하고 뭐 중복 제거해서 저장하게 되면 백업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써야 되는 데이터들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데이터들을 인제스트 할 수가 있는데, 복구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복구를 하려면 이 중복 제거된 데이터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리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재구성하고 이것들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래식 백업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복구 성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그 백서 하나를 캡처해 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리량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처리량이라는 거는 사실 이 복구 성능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성능인 것이, 이게 우리의 복구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백업은 굉장히 빠르게 받았지만 복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게 좀 보험사의 숨겨진 약관처럼 우리 시간당 14테라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실제 복구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복구 성능이 뭐 시간당 14테라만큼의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외 계약서 보면 굉장히 깨끗한 글씨로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거기 보면은 단, 음. 처리량은 복구 시간과 무관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실 복구 시간이라 적어놓으면 제일 명확하긴 합니다. 고객이 봤을 때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1시간에 뭐 5테라를 복구할 수 있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처리량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다른 워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전 진짜 백업이 이제 초창기 그때 그런 사용했던 텀, 왜냐면 그때는 이제 백업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손실을 위한 보험처럼만 했죠. 언제 다시 항상 이게 복구할 일이 자주 있겠어? 뭐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써놓고 그냥 또 쓰는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언제 복구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사이버 공격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뭐 데이터 양이 늘어나는 것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구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화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그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의 백업이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느냐가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표,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백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는 다들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백업은 멀쩡한가? 우리 집에 있는 백업은 빨리 될까?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6테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테라바이트 이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고객은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100테라가 넘는 고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백업을 받아내는 시간만 하더라도 너무 고민인데, 예를 들어 복구를 해야 된다?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갖고 결국은 나의 복구는 굉장히 지금 잘 동작할까라는 의문을 한 번씩들은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백업 그 시스템으로 아키텍처 구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이런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장애가 났는데 우리가 뭐 4일 만에 복구해서 이게 자랑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장애가 난 거를 사실 고객이 모르게 하는 게 정말 진짜 목적일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장애가 났지만 뭐 굉장히 빨리 복구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렇죠. 그 표 고객 제가 이제 옛날에 금융도 잠깐 하긴 했는데 그 일부 고객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문제 없이 쓰다 보니까 디스크가 4개가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 완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퓨어가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이런 서비스들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퓨어의 차별점, 그러니까 저희는 처리량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개별 백업 소프트웨어들과 퓨어의 제품들을 같이 저희가 구성했을 때 저희는 그런 백업과 복구에 대한 성능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는 리드와 라이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리드 성능이 복구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도 어떤 백업 환경들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존재할 거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어떤 복구를 위해서 25일이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백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뭐 여러 대 뭐 통합 백업이냐 혹은 뭐 단일 백업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성능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 테스트한 기반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백업 소프트웨어들도 당연히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들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환경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DBA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DB들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이런 서드파티 백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백업 복구 유틸리티들이 있거든요. 오라클로 따지면 뭐 알멘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뭐 몇십 테라바이트 혹은 뭐 100테라바이트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백업 받는 것도 어렵지만 복구는 더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알멘 유틸리티를 직접 엮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저희 실제 고객 사례들 중에도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 복구에 대한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는지에 대한 성능들을 좀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뭐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이 백업 아키텍처를 도입했을 때 그럼 나에게 오는 어떤 개선점 이런 것들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단순 비교로 하드디스크와 SSD에 대한 차이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미디어 타입 자체가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뀌게 되면 그런 복구에 대한 성능들도 훨씬 더 빨라질 뿐더러 그 미디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집적도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때문에 상면 비용이라던가 혹은 전력 비용, 냉각 비용을 아주 극적으로 많이 줄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도메인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그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압축 중복의 효율이 백업으로 갈 때 압축 중복 제거 효율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 포지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글로벌 케이스도 듣고 국내에도 듣지만은 이게 압축 중복제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거꾸로 복구할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고객사들이 이제 많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백업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거든요. 백업이 망가지면 그게 끝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단일 미디어의 장애율로만 보더라도 하드디스크의 미디어 장애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좀 더 많이 복잡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이 디스크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하드디스크는 또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뭔가 극적으로 어떤 아키텍처가 바뀌기는 어려운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압축 중복 제거도 이제 이런 백업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하는 거랑 또 저희처럼 이렇게 하드웨어 레벨에서 하는 게 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성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득을 가져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백업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어떤 중복 제거나 압축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퓨어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프로딩을 스토리지 쪽으로 하게 되면 뭐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싱을 좀 더 줄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하드웨어, X86 서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 단순히 그런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좀 강점,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올플래시를 백업 형태의 래피드 리스토어로 이제 도입한 사례를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기업 이름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써놓긴 했는데, 이제 국내 기업이 최근에 이제 VTL, 네, D사, 네, VTL을 이제 저희 플래시 어레이로 전환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복구 성능도 성능이긴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면에 대한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서 TCO를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에 있는 역시 이제 여기도 금융기업이긴 한데 여기는 베리타스랑 다양한 백업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환경이었고 실제로 복구 성능이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시간당 1테라에서 2테라 미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퓨어에 있는 장비를 저희가 그 고객이 도입하면서 약간 5배에서 10배 정도의 성능 개선을 봤던 부분들이 있고 상면에 대한 부분들도 한 TCO를 80% 정도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이 아니고 계속 나왔던 계속 시장에 있는 얘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좀 위쪽으로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백업 아키텍처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 구성, 운영하는 그런 형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현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사례에서도 TCO 절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TCO까지 더 절감되는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이게 사실 TCO만 갖고도 한 2시간을 얘기할 거리긴 한데 네, 시간이 없어. 근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SSD로 전환할 때에 드는 여러 가지 고민들,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퓨어는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로드맵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은 조금 늦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세이프 모드로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꼭지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백업본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서비스 무중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서비스 무중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RPO, RTO 수준에서 좀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DR 아키텍처가 이미 고객들은 정해놓은 그런 정책들 이미 잘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중 상중으로 보호되고 있고 데이터를 여러 벌 복제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게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DR 아키텍처는
데이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크로 데이터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어떤 운영센터 장애가 나면은 이걸 갖고 이제 DR센터에서 재난 선포하고 넘어갔을 때 다시 서비스를 띄우는 데까지는 약 한 4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4시간 동안은 비즈니스에 대한 보호는 실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비용으로 보셨던 것처럼 1시간에 뭐 적게는 4억, 많게는 10억 이상 사용하는데 4시간이면은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결국은 RPO와 RTO를 둘 다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설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들에 대한 아키텍처가 결국 얘기하는 방향은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잘 어, 데이터 센터 간까지도 확장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전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은 사실 단일 센터 안에서만 많이 얘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런 액티브 데이터 센터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런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뭐 캠퍼스 네트워크나 메트로 환경까지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부분은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DR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라는 부분이죠. 기존의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한쪽은 데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과투자가 발생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액티브하게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이트를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대한 라이센스까지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퓨어는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액티브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뭐 많이들 아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장비 2대만 있으면 그냥 구성이 가능합니다. 별도 라이센스, 별도 하드웨어, 뭐 복잡한 구성 없이 그냥 2대 놓고 네트워크만 연결하면은 바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네, 뭐 실제로 오퍼레이션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플하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은 스토리지 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사용자 개입 없이 모든 서비스들을 무중단으로 바로 이제 페일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요. 왼쪽이 센터 1, 오른쪽이 센터 2, 그리고 각각 오라클 RAC를 스트레치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1에는 오라클 RAC 노드 1,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스토리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쪽 센터에도 똑같이 RAC 노드 2, 스위치, 스토리지가 있고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한쪽 센터에 대한 셧다운, 그 센터 장애를 유발시킨 거죠. 전체 전원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라클 쪽에서 어떤 IO를 발생하는 툴에서 어떤 사용자들의 세션이 끊기는지 혹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펜딩이 되는지를 좀 이제 모니터링한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 그 왼쪽 위에 있는 화면은 센터 1에 있는 그 스토리지 GUI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접근이 안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센터 2에 있는 스토리지라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1초에 한 번씩 IO를 발생시키면서 얼마만큼 IO가 중단됐는지를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약 한 7초에서 8초 정도의 IO 중단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사실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스토리지 레벨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IO를 홀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오라클 스윙 벤치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세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오퍼레이션 오라클 SQL을 쭉 계속 생성하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세션들이 끊기는지를 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이제 연속적으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쇼핑을 한다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잠깐 동작이 좀 이상한데 했다가 다시 그런 웹사이트가 잘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센터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인지하지 않고 자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할 수 있는 좀 더 향상된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 기존의 백업 중심 혹은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보호 전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큰 전제로 보면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 거기에 있어서 어떤 사이버 공격이나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잘
그 안전한 그런 데이터 사본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백업본들을 갖고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얼마나 잘 트랜스페어런틀리하게 무중단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맺은 말로 뭐 다들 그렇듯이 네, 또 글귀 하나를 인용할 건데요. 사실 아까 보험 얘기를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재난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모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아프기도 할 거고 장애가 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뭐 세이프 모드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합니다. 사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세이프 모드거든요. 간단하게 기능을 활성화만 시키면 그 세이프 모드는 이네이블이 돼서 고객의 환경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는데 사실 그마저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난이나 혹은 장애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발생할 텐데 그거를 고객도 모르시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좀 더 중요한 업무들을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말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당연히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 레이어들 그리고 여러 솔루션들 여러 이제 뭐 절차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다 이제 조합이 돼서 어쨌든 최선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공간이 어쨌든 최후의 보루가 될 거잖아요. 데이터 보호랑 비즈니스 보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 그 말씀을 좀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오렌지샷 웨비나 세 번째 시리즈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번 오렌지샷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관리 이걸 얼마나 현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버 회복력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쭉 드렸어요. 네, 긴 시간 마지막까지 웨비나 참석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번째 오렌지샷 웨비나는 2025년 트렌드 어널리시스라는 주제로 1월 25일, 내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됐고 굉장히 변덕 부리고 있어요, 날씨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 꼭 유의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내년 1월에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